어제는 이제 어제는 난 남태령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예, 경기도하고 서울을 가는,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하는 데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농민들이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 농민들이 트랙터하고 이제 트럭하고 수십 대를 이끌고 서울에 농성하러 간다고. 그래서 서울에 뭐 대통령 관저 앞인가? 거기서 농성하러 간다고 막 이제 트랙터 끌고 가는데, 그걸 경찰들이 남태령에서 막았는가 봐요. 그래서 거의 30시간, 28시간씩이나 막았다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왜 서울 가서 농성하는가? 예전에도 농민들이 뭐 서울 가서 농성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랙터 같은 걸 몰고 가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이제 항상 막히고, 서울 진입하기 전에 다 막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입에 성공을 했어요. 그 농민들이 이번에는 왜 올라가느냐? 양곡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양곡법을 거부권 행사했다면, 양곡법이 도대체 뭔 법이길래 누구는 법을 만들어서 올리고 누구는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행사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거부권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곡법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부권까지 이렇게 써서 내려야 될 거냐라는 것을 나는 궁금해가지고 양곡법을 공부를 해봤지, 또 이게 뭔지. 양곡법이 그래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봐야죠. 양곡법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농업 관련된 그런 법이 일찍부터 제정이 돼 있었어요. 이걸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곡법 가운데 가장 주된 이제 논쟁거리가 뭐냐면 쌀 수곡에 대한 거예요. 수곡. 네, 쌀을 이렇게 재배를 하면 나중에 정부에서 그 매입을 다 해주거든요. 좀 좋지 않은 쌀은 매입을 못하지만 어지간한 거 다 매입을 해줘요. 우리도 농민의 아들이라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도 그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쌀 농사 지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몇 가마씩 해가지고 갖다 이제 거기서 수매를 하면 하고 그런 거 하더라고 보면. 근데 이번에 양곡법이 이 쌀을 전부 다 수매를 해주겠다. 물론 뭐 완전히 100%는 아니겠죠. 제한적인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수매를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수매 보장인 거죠. 그러니까 쌀값이 작년에는 쌀값이 올랐죠. 올랐다가 나는 계속 쌀값이 오를 줄 알았어.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쌀값이 폭락했거든요. 우리 20kg짜리도 5만 원에 5만 몇천 원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4만 3천 원, 4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4만 원 초반대까지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20% 정도까지 폭락한 거예요. 콩이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다른 거의 대부분의 작물들은 다 뭐 20%, 30% 다 올랐거든요. 심지어 1.5배씩 오른 작물들도 많아요. 무값, 배추값 봐봐. 무값, 배추 이런 것들은 뭐 2배, 3배까지도 막 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과값 이런 거는 정말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올랐는데, 근데 쌀값이 보장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쌀을 제일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80%, 90%가 이제 쌀 재배 농가인데, 그러니까 쌀값이 폭락하면 오히려 엎어야 될 만큼이나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적자가 계속되는, 1년 열심히 일해봐야 이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농민들인데, 요거를 보장을 해주는 것을,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이거를 보장을 해주자. 쌀값을 보장해주자. 쌀값이 너무 이렇게 폭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주자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에는 우리가 세금으로 그렇게까지 사주는 것은 오히려
세금 낭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쌀을 정부에다 수매를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물론 쌀은 지금 남아 돕니다만 쌀이 올해 진짜 쌀 생산이 적었거든요. 한 10% 20% 적었어요. 날씨가 너무 뜨겁고 막 이래가지고 멸구 뭐 이런 거 병충해 이런 것들 때문에 쌀이 태풍도 안 불었잖아 올해. 태풍 안 불면 쌀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병충해 때문에 올해 쌀이 별로 재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쌀 재배를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쌀 품종이 베트남 품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품종으로는 온도가 더 높아지면 결코 유리한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쌀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지금은 쌀이 남아서 처리하기 곤란해서 그걸로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쌀이 부족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농가도 어르신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농사 지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세계 정치가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만 잘 살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 세계 어떤 경제나 전 세계 이런 것들이 블록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블록화라는 건 자기들끼리, 중동은 중동끼리, 뭐 중국 친한 사람들은 중국 친한 그들끼리, 미국 친한 미국 친한끼리, 뭐 유럽은 유럽끼리, 이게 서로 블록처럼 따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식량이 더 이상 먹거리만 되는 게 아니라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요. 우리처럼 식량 자급률이 30-4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큰일 난 거예요.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도 밀 재배해야 되고 콩을 더 재배해야 되고 깨도 더 재배해야 되고 다른 작물들도 더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 왜 재배 잘 안 되냐? 이미 논이라는 이렇게 것이 천수답 아닙니까? 거기다 물을 다 채워서 하는 거잖아요. 물을 채워서 하던 논에서 다른 것을 재배를 하기가, 그저 양파 같은 거 해봐. 양파를 논에다 재배를 해봐. 그 논에다가 이렇게 흙을 개토를 하지 않으면 그 논의 양파를 재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개토하는데 거기다 트럭에다가 흙을 갖다 부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농가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 농사 하던 것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쌀 농사 하던 데에서 다른 것들을 하면 더 우대를 해주거나 뭘 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콩을 쌀만 수매를 할 게 아니라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다른 작물들도 수매를 해줘서 적극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예산이, 그 농작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 농민들한테만 좋냐? 아니에요. 국민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지금 배추 봐요. 배추 이번에 김장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무 같은 것도 깍두기를 못 담을 정도로 무값이 너무 비싸요. 고추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조절을 잘 해주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혜택을 보게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은 왜 반대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하니까 다 반대라. 보니까 왜 반대할까를 이렇게 보면, 국민 세금으로 싸주는 거는 세금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자기들이 낸 법안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남이 내니까, 다른 상대편이 내니까 무조건 안 돼라는 이런 식으로 또 거부권을까지 행사를 하면 참 난감하다. 그런데 이번에 남태령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정말 남태령에서 막았죠. 경찰이 딱 막았어요. 더 트랙터가 못 오게. 이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트랙터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여기에 시민들이 대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1명, 2명, 100명, 200명 모이더니 몇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몇천 명의 대부분은 젊은이들이에요. 젊은 여성들이 진짜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응원봉 들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이렇게 뭐 하듯이 국회 앞에서 뭐 하듯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농민들이 여기 막혀가지고 경찰에 막혀가지고 못 간다는 소식에 여기 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밤에 영하 10도였대. 영하 10도에 그냥 패딩 입고 바닥은 아스팔트 바닥이고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차 빼라 여기 막았는데 이제 경찰 이제 버스로 막았다. 도를 완전 차단시켰다 하더라고요. 차 빼라 밤새도록 그렇게 28시간이나 대치를 했대. 밤새 그 영하 10도의 그 추위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젊은 시민들이 간 것도 놀라운데 그 남태령이 어딘지도 모르잖아 사실. 그 시골까지 가가지고 수천 명이 10,000명이나 됐을라나?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간 것도 신기하지만 거기에 음료 또 그리고 뭐 어묵 버스, 어묵 차, 또 밥차, 또 뭐 이렇게 닭죽 뭐 이런 차들이 수없이 가가지고 배달도 하고 또 버스도 가고 심지어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버스 있잖아요. 히터를 잔뜩 틀은 버스, 히터를 잔뜩 틀은 버스들이 대거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추운 사람들 거기서 손 좀 녹이고 발 좀 녹이고 그렇게 하다가 시위하라고. 그렇게 해서 버스도 보내지. 음료도 커피나 음료 잔뜩 보내지. 먹을 것도 햄버거나 이런 롯데리아의 햄버거 이런 것도 잔뜩 보내고. 그런 것도 참 놀랍더라. 야. 우리도 뭐 해서 보내시하는데. 우리도 해서 보냈어요. 가는 건 좀 어렵고 남태령까지는 못 가. 엊그저께 천도 스님이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문자 오셨더라고.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부탁이요? 싫은데. 맨날 할 말 있대 나보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해 내가. 맨날 할 말 있다.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스님 돈 좀 주세요라고 나보고 돈 달라고 문자를. 탈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오래된 원전들은 사실 오래된 원전들은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중고차가 기한이 지나서 이거 폐차 지경에 이런 걸 새로 고쳐서 쓰는 거는 여러분들 원하지 않잖아. 중고차도 그런데 원전은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오래된 원전은 정말 폐기를 해서 하나하나 없애고 새로 짓는 건 내가 뭐라 안 하겠어. 근데 이제 오래된 것은 다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수자원공사 뭐 이런 데겠죠. 원자력공사에서는 그거를 오래된 원전들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또 법안을 추진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살려내겠다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다시 돈 들여가지고 어마무시한 돈 들여서 다시 또 살리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천도 스님이 그런 걸 한대. 여러 변호사들을 모아가지고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 법을 못하게 더 이상 추진 못하게 그거를 추진하고 있대요. 근데 돈이 부족하대. 천주교 어디에서 600만 원 주고 누가 100만 원 주고 어디서 100했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대. 내가 밤새 고민하다가 성급했어. 그래가지고 200만 원 성급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 한다고요. 우리 황용사도. 근데 뭐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정말 이번에 광화문이나 이제 국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시위가 이제 뭐
우리 시위를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시위 문화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래 시위라는 게 이제 이렇게 폭력이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하다 보면 농성하다 보면 막 서로 경찰과 대치하다 보면 몸싸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때리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잡아가고 연행하고 예전에는 체류탄에 뭐 물대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대중문화라는 게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88 올림픽 정말 응원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처음에 시초가 88 올림픽인 것 같고요. 그 80년대, 70년대 시위는 뭐 88 올림픽이랑 관계없이 뭐 그냥 폭력 시위였어요. 진압도 폭력적으로 했고. 근데 2002년이라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이라는 것이 전국에 어디든지 큰 이제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그 앞에 다 모여가지고 막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했던 이런 것들이 그 응원을 한 효과를 봤잖아. 4강까지 가가지고 응원한 효과를 톡톡히 봤어. 그러고 나서는 2009년에 이명박이 당선되면서 광우병 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수입산 소고기를 갖고 오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전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촛불 문화제를 했다고요. 그것이 이제 저는 같이 1년에 같이 서로 연동이 돼 있다고 봐요.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의 그런 경험이 2009년에 폭력으로 가지 않고 촛불로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이렇게 울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한 번 더 진화를 한 것이 촛불이 한 번 더 크게 이제 거대한 물결을 만든 것이 2016년 우리 탄핵 박근혜 보살님 탄핵 이렇게 했을 때 커다랗게 대단한 이제 촛불의 대혁명이 일어났었죠. 그것이 이제 더 진화해서 2009년 촛불, 2016년 촛불 그때 혼자 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때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2016년 갔고 2009년에도 갔어요. 그런 2009년, 16년에 아이였던 그 아이들이 2024년이 되니까 다 20대, 3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처럼 그렇게 광화문에서 국회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응원봉 같은 게 나오고 응원봉뿐만 아니라 이제 저게 유명하잖아요. 깃발이 아니고 뭐죠? 편말이나 현수막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너무 재치 있게 이렇게 재밌는 무슨 연합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온 이런 것들도 정말 재치가 넘쳤어요. 그런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이 연이어서 시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참여했던 그런 청년들이 지금 이제 나와서 또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국회 앞에서 하는데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 울산이나 이런 시골에서는 젊은이들 보기가 참 어려운데 젊은이들이 잘 없는데 다들 어르신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해서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이번에 남태령에서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저는 새로운 미래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좀 희망적으로 좀 굉장히 절망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되는 게 없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 미국도 이제 이렇게 세계화를 포기한 것 같고 미국도 이제 남나라 도와줄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만 잘 살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에 큰 혜택을 본 나라예요. 미국이 모든 공장들을 해외에 돌리면서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달러를 정말 전 세계에 많이 펼쳐놓고 달러를 쓰도록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공장들을 전 세계에 돌리면서 그 공장의 일부가 대한민국에도 세계의 공장이 된 거죠. 중국도 세계의 공장, 일본도 세계의 공장, 대한민국도 세계의 공장, 독일도 세계의 공장
이 네 개의 나라가 세 개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성장을 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중국은 이제 그냥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한 거고, 워낙 나라가 크니까. 일본은 세 개의 공장을 하다가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게 추월 약간 당한 거고, 독일은 뭐 유럽에서 여전히 세 개의 공장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만한다는 거잖아, 지금. 미국이 중국 거를 이제 전량 이제 수입을 안 하겠다. 트럼프가 몇 년 지나서는 지금 점점 줄이다가 나중엔 안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사오던 것들을 안 하면 우리나라 걸 사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중국에서 사오던 것들을 안 사면 대한민국이 특혜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앞으로 잘 나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게 사실은 더 많았고, 그런데 중국에서 안 사온다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사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요즘에는 로봇이 정말 많이 발전이 돼요. 그리고 미국은 리쇼어링해서 모든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불러들이는데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반도체 공장 만들어서 불러들인다는데 인력이 있어야지. 반도체는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데 미국에는 그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TSMC 같은 이런 데서도 큰일이네. 공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돌리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AI 기술과 로봇 기술이 같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같이 접합이 되면 아무리 섬세한 작업도 해낼 수가 있거든요. 로봇들이 다 공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옷 만들고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봉제하고 여러분들 옷 이렇게 만드는데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공장을 보내고 중국에 공장을 보냈잖아. 우리나라 봉제 공장들은 전부 다 이제 없어지고 인력이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다 보냈거든요. 우리나라조차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AI 기술과 로봇 기술이 같이 결합이 되면 굳이 베트남이나 중국의 공장을 안 세워도 미국의 공장, 우리 공장 여기서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세계화에서 우리나라는 그 노동력이 값싼 건 아직도 이렇게 노동력이 값싸면 이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노동력이 값싸질 않아요. 젊은이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받고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위험하고 힘들고 안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고급 인력이 많냐? 그런 젊은이들이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는 젊은이들이 그러면 스마트한 두뇌로 뭔가 창조적인 그런 것들을 해내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처럼,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스타트업이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스타트업을 해서 기업을 어떤 게 조금해서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팔면 뭐 그냥 1조 원씩 벌고 2조 원씩 벌고 이런 게 그 기존의 이스라엘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좀 다르지만.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머리 좋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머리가 좋기는 안 좋아. 머리가. 그래서 그 자기의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 고급 인력으로 AI 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은 별로 없고, 또 그러면 값싼 노동력으로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래서 미래를 절망적으로 봤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가 지금 35,000불에서 40,000불 넘어가지 못하고 내려가서 30,000불 내려가고 25,000불, 20,000불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시위를 하는 거 보고 이 젊은이들이 그래도 깨어있구나. 그리고 이들은 기부를 할 줄 아는구나. 절이나 교회 가서 기부하는 것을 이제 안 하고 절이나 교회 가서 기부하는, 옛날에는 절이나 교회 가서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 11조 내고 절에도 등 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20대 30대 와서 등 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시위를 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누군가 가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응원할 때 기부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당신에게 커피를 쏘겠어. 그래서 가게를 또 믿어. 가게에다 제가 100만 원, 100만 원 딱 결제해놓고 이거 와서 시위하는 사람들 오면 그거 드시게 하세요. 가게 주인을 어떻게 믿지? 어떻게 했지? 근데 이게 신뢰라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선결제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부적을 갖다 써놓는데, 부적을 이렇게 써놓는데, 한 분이 한 번 오면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면 뭐 하냐고. 가실 때 보면 10장씩, 20장씩 들고, 어떻게 나눠주시려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가면 없어. 그렇게 많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 우리 100만 원 선결제 딱 해놨는데 커피 마시라고 선결제 해놨는데 가가지고 20잔 주세요. 이런 사람 있겠죠. 아니면 왔다가 또 1시간 있다 또 갔다가 또 얻어먹고 또 갔다가 또 얻어먹고 아니면 가게가 몇 개가 되니까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저기서 먹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 네. 이게 시민의식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 선결제를 해놓고 그렇게 커피나 음료 또 밥집, 죽집 이런 데를 다 그렇게 선결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만큼 젊은이들은 이제 대부분 나오는 게 20대, 30대, 40대 또 연세에 드신 분이 나오더라도 50대, 60대 분들이 나오더라도 또 시민의식이 충만하신 분들이 대체로 나와요. 거기 시위장에 보면 그런 분들은 기부를 하면 하지 얻어먹은 건 안 한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미래가 꼭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그런 것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역시 넘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인력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미래 금융이라도 우리가 이제 투자라도 잘하고 재테크라도 잘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은 막 계속해서 줄줄줄 내려가고 뭐 이쯤 2,400포인트 이런 데서 계속 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뭐 대통령과 국회랑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것이 꽤 오래 가겠는데 꽤 오래 가면 이 한 2달, 석 달 그러면 코스피가 2,400에서 2,000까지도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경제를 쪼그라들어 이래 되면 누구는 기회라고 막 2,000 내려가면 기회다라고 하지만 기회일까? 왜냐하면 이미 망가졌는데 미래가 있어야지 다시 올라와서 2,700, 3,000 가는 거잖아요. 2016년 탄핵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2016년 탄핵 때는 정치는 엉망이었지만 경제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것이 생기면서 경제는 나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주가 지수는 많이 내렸거든요. 하지만 금방 반등해서 쫙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2,400에서 빌빌빌 뭐 2,450 뭐 이렇게 빌빌빌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0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2,000을 뚫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삼성전자 5만 원 깨지면 다시 회복해서 6만 원 간다는 보장이 있나? 있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5만 2천 원, 5만 4천 원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옛날 같으면 한 1년 전만, 2년 전만 해도 6만 원 깨지면 들어간다. 5만 원 깨지면 들어간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5만 원 깨지면 들어가나? 그러면 4만 원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포심이 굉장히 그럼 미래가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했어요. 코스피가 폭망한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볼 게 없다. 답이 없다.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닌데. 내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것을 좀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으로 정말 많이 떠났어요. 잘한 걸까? 미국은 고점에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더 상승할까? 하락할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하락해요. 올라갔으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하락하죠. 미국이 하락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방이 엄청 튼튼해요. 미국.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예전에는 대공황이라든지 뭐 2008년도 리먼 사태라든지 뭐 금융위기 이런 때는 정말 많이 내려왔죠. 금융위기급이 벌어지면 내려오겠지만 그 정도 급이 아니면 그 이상의 급이 돼야 돼 지금은. 왜 미국은 올라간 것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느냐라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은 계속해서 혁신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쪽으로도 모든 세계의 모든 이렇게 원유를 퍼내는 것도 제일 많이 세계에서 13% 정도를 미국에서 캐내거든요. 원유 에너지 수출국가야. 그리고 AI 쪽으로도 로봇 쪽으로도 세계 1위라고 항공 그 우주 항공 쪽으로도 세계 1위고 또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혁신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미국에. 그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것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 끝없이 나타나. 그뿐만 아니고 미국의 자산 투자들, 미국의 시민들의 자산 투자들은 다 자산을 투자할 때 거의 대부분 주식을 들고 있어요.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월급이 있으면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한 30, 40% 정도를 뭐 50% 가까이를 이 주식과 비슷한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돼서 주가 지수가 내려간다. 이러면 인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이 가난해진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주식하면 다 망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 왜 해 그거를 안 하면 속 편해, 하면 골치 아파, 하면 무조건 망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조차도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코인 투자는 말할 것도 없어. 코인을 하면 뭐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주식을 해도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 나라가 정책을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에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주가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도 윤석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박근혜 뭐 보사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 줄줄줄 새도. 그런데 미국은 안 그런 거예요. 미국은 자기 자산들의 반 정도를 주식이나 주식형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만 먹었을 뿐인데 나이 부자가 됐어. 계속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었어. 애플 주식을 갖고 있었어.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굴러가.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9만 원 올라갔다가 푹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푹 떨어졌다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떨어질 때가 많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하방을 받쳐주는 게 굉장히 튼튼하겠구나. 떨어지지 않겠구나. 일단은 혁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에 민감하고 그러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간 거는
투자 이민을 많이 간 거는 잘한 거네. 결과적으로 잘한 거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3,000포인트를 뚫고 5,000포인트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이 예전에 대담한 거 이렇게 그 토론한 걸 보면 자기가 하면 5,000포인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이제 그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가치는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한 3년 정도 벌면 아니 이게 땅값하고 공장값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주가가 더 낮아. 땅값하고 주가 땅 우리 그 자산 그래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땅값하고 공장값만 해도 쳐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사들이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걸 사가지고 울산에 있는 몇 개 기업을 사면 땅값만 해도 그만큼 돼. 주가만큼 돼.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또 미국은 리스크가 있어요. 무조건 잘 되냐? 그런 건 아니죠. 미국도 리스크가 있죠. 가장 큰 리스크는 그런 35조 달러나 되는 미국 정부 빚이죠. 정부 빚이 35조 달러나 돼.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6경원, 5경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5경원. 한 달에 이자만 1,000조, 1조 원을,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를 한 달에 1조 달러를 1년이지. 1년에 1조 달러, 1년에 1조 달러? 더 되나? 그러니까 1년에 1조 달러를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예산의 25%를 이자를 내야 돼. 이 감당이 되겠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방법은 빚을 줄이는 게 방법이겠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력을 더 키우는 거예요. 경제력을. 왜? GDP라는 게 있잖아. GDP. 이 GDP가 국가 경제력이잖아. 이게 이제 빚이고 이 GDP를 높이면 빚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계속 그 GDP라는 그 주가랑 관련이 있거든요.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미국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여기에 코인도, 앞으로 코인도 집어넣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그 1,000원 하던 때가 있었어요. 15년 전에는 1,000원이었어. 지금은 1억 5천이잖아요. 1,000원 하던 게 1억 5천원 해. 그 말,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되거든요. 2조 달러. 아까 이제 정부 빚이 35조 달러가 있잖아요. 2조 달러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본래 0이었는데 15년이 지나니까 2조 달러가 돼. 물론 2조 달러가 모두 다 미국이 다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더 키워지면 4조 달러가 되고 6조 달러가 되고 또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리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코인들이 있어요. 이것은 공장도 아닌데 해가지고 돈도 벌어들이는 게 또 아닌데 코인들은 지금 자기가 이익을 내고 있는 코인이 거의 없거든요. 비트코인이 무슨 공장이에요? 이익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금하고 비슷하잖아. 그런데 값어치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다른 코인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격을 올려놓으면 경제 규모가 커지잖아. 경제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수없는 코인들을 만들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 코인들을 올릴 거라는 거죠.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자식들이 코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코인 거래소도 하고 코인 사업들을 하고 있어.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 코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주변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등용하는 사람 왼팔 오른팔이 전부 다 코인 전문가야. 이제 그 도지 코인의 아버지라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제 창업주 일론 머스크도 코인 전문 비트코인을 소유하고도 있고 도지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뭐 경제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인 전문가, 부통령도 코인 전문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코인 전문가를 포진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 코인이 무작정 잘 갈 거냐? 그렇진 않아요. 며칠 전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하는 말이 우리 비트코인 안 살 거야. 자꾸 원준에서 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안 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그때부터 급락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코인 아무리 자산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 비트만 하나만 있으면 이게 무슨 영향이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비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알트도 수천 가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많이 쓰면 달러가 더 적어진 달러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예전에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했던 것도 이런 코인이 많이 있으면 달러가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많이 해결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달러 값 대비 똑같은 환상이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코인을 많이 쓰면 쓸수록 달러가 더 많이 쓰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물론 이 시스템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서 이 시스템도 붕괴될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이 시스템은 붕괴될 수 있지만 미국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니까 더욱더 공고히 해서 코인이 많이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달러는 더 많이 쓰여지게 되는 그런 국채도 더 많이 사주는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게 본래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는데 중국이 이제 안 사주면서 일본도 계속 그 다음으로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계속 사주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주기가 어려워요. 독일도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는데 역시 독일도 쉽지 않고요. 미국 국채가 많이 팔려야지 이 35조 달러라는 이런 엄청난 빚도 감당을 해가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채를 누가 사주냐고. 이미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국채를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국채를 갖고 있는 규모가 독일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것보다 추월했다고 그러거든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쓰면서 미국 국채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게 더 많아지면 중국이 예전에 뭐 계속 미국 국채를 사줬던 이런 것들을 이 코인에서 이제 해결을 해준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죠. 그러니 이제 코인 투자도 삼성전자 투자하기 쉽지 않다. 그 투자하느니 차라리 코인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내 코인도 항상 리스크는 있게 마련이에요. 언제든지 폭락해서 0으로 갈 수 있죠. 삼성전자도 0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5만 얼마지만 0이 될 수도 있다고 삼성전자 망할 수도 있잖아.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그래서 분산 투자. 제가 코인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저 월급 받으면 다 코인 넣을게요. 정부에서 그 보조금 받으면 다 코인 넣을게요.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자산도 30%를 넘기면 안 돼요. 조금 마음에 들면 20%. 현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현금,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코인, 적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코인이라면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를. 지금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축할 것도 없는데요? 그럼 황농사 다니면 돼요. 황농사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절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면 돼요. 성불하세요.